50년을 저주했습니다. 내 남자를 가로채 도망간 그년을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이름 뒤에 침을 뱉으며 가슴속에 서슬 퍼런 칼 한 자루 품고 산 세월이 반백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의 손을 잡고 내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느냐고, 그 지옥 같은 길을 왜 내가 대신 갔느냐고 말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세월이 약이라고. 나이 70을 넘기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으면 가슴속 응어리도 봄눈 녹듯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그저 하얗게 덮여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간사하고도 모질더군요. 잊었다 생각하면 어느새 파릇한 독초처럼 돋아나고, 덮어두었다 생각하면 시린 바람 한 자락에도 금세 속살이 드러나 나를 핥힙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은퇴하고 소일거리를 찾다가 시작한 요양원 봉사. 그저 누군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마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내 남은 생의 속죄가 될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늘 묵직하고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정거장에 머무는 이들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소독약 냄새 섞인 특유의 서늘함. 그곳에서 나는 매일같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다는 말에 치매 병동 창가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비스듬한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와 병실 바닥을 길게 적시고 있었지요. 그 햇살 끝에 한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 하얗게 바랜 머리칼, 그리고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는 그 뒷모습.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 전 내 인생을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지금쯤 어디선가 내 남자를 빼서 유세를 떨며 기름진 인생을 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비웃으며 행복을 누려야 했던 그녀가 이런 누추한 곳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야? 내 입술 사이로 나직하게 흘러나온 그 이름은 50년 동안 내 목구멍을 막고 있던 가시 같았습니다. 뱉어내자마자 피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지요. 이름이 불리자 창가에 앉아있던 노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깎여 뼈대만 남은 얼굴이었지만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눈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엔 내가 기대했던 당당함도 미안함도 비겁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다 못해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호수 같은 눈동자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함께 들판을 뛰어놀던 그 시절의 순수했던 미소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 옷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먼지가 묻은 사탕 하나를 꺼내 내 손바닥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예쁜 할머니가 왔네. 이거 먹어봐, 달아. 나 아껴둔 건데 언니 줄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5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증오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내 단짝 친구였던 내가, 내 모든 것이었던 상호 씨와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가서 얼마나 잘 살았길래 지금 이 모양이냐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초라한 알사탕 하나가 내가 품어온 칼날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저 지나가는 친절한 할머니로 생각하며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배려일까요? 원수는 기억을 잃고 천사가 되어 나타났고 나는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악마 같은 증오를 품고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50년이 이제야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기막힌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건넨 그 보잘것없는 알사탕 하나가 내 손바닥 위에서 끈적하게 녹아갔습니다. 그 단내가 코끝을 찌를수록 이상하게도 가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비릿한 고통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오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용서하고 편안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저 앞에 앉아 천진하게 웃고 있는 노파를 보며 나는 5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명자와 나는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야말로 실랑가닥도 나누어 가질 만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서로의 해진 옷을 수선해주고 남모르는 짝사랑 고민을 밤새 나누던 소울메이트였죠. 내 정혼자였던 상호 씨를 명자에게 처음 소개하던 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내가 가장 믿는 친구. 그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난한 청춘이 그리 춥지 않았으니까요. 상호 씨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은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끔 명자와 상호 씨가 나 몰래 만난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도 나는 오히려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나무랐습니다. 내 친구 명자가 그럴 리 없어. 상호 씨가 어떤 사람인데? 라며 내 눈과 귀를 스스로 가려버렸던 겁니다. 배신은 가장 잔인한 날씨를 골라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온 세상이 진흙탕이던 어느 여름 밤이었습니다. 상호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을 불과 보름 앞두고 두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미친 사람처럼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온몸이 젖은 채 명자의 집을 찾아갔을 때 텅 빈 방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상호 씨랑 떠난다. 우리 찾지 마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난도질당한 그 상처는 피도 나지 않을 만큼 깊고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화살이 되어 내 등에 꽂혔습니다. 친구한테 신랑 뺏긴 불쌍한 년 얼마나 못났으면 절친이랑 눈이 맞아 도망을 가나. 그 조롱 섞인 동정들이 나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올감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화병으로 몸져 누우셨고 나는 평생을 배신당한 여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누군가를 믿으려 할 때마다 명자의 그 차가운 쪽지가 떠올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증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랑 도망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너희 둘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다.
매일 밤 천장을 보며 퍼부었던 저주가 내 삶의 원동력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도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 복수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결말은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나를 비웃고 있어야 할 명자가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남이 던져주는 사탕 하나에 행복해하는 치매 노인이 되어 나타나다니요. 나는 사탕을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끈적한 사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내 가슴 속에 고여있던 50년 묵은 핏물처럼 말입니다. 명자는 여전히 내 속도 모르고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사탕이 맛없어? 그럼 이거 줄까? 명자가 이번에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에서 나누어 주는 그림 그리기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 비뚤비뚤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기억을 다 잃어가는 와중에도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있는 저 종이 뭉치 속에 내가 평생을 걸쳐 찾아 헤맨 그날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증오가 연민으로 바뀌기엔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명자가 건네는 그 낡은 종이 뭉치를 향해 떨리며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종이 안에는 어떤 지옥이 혹은 어떤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 종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건넨 종이 뭉치는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 때문인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마치 오래된 허물을 벗겨내는 것처럼 서걱거렸지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을 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기장도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닳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50년 전 그날의 처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차용증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이름 석자와 함께 찍힌 붉은 인감도장. 그 옆에는 내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액수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름빚이었습니다. 건실한 청년인 줄로만 알았던 내 평생을 맡기려 했던 상호 씨는 사실 동네 노름판을 전전하던 구제불능의 도박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뒤에 붙은 쪽지 한 장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정혼자인 영숙을 넘기겠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가 나를 한낱 노름 빚의 담보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 50년 동안 내가 품어온 환상이 산산조각 나며 비릿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명자의 거친 필체가 담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상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에 이 더러운 진실을 도저히 내 입으로 전할 수가 없었어. 그 인간 너를 팔아넘기려고 사람들을 불렀더라. 내가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될까봐 내가 대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내가 상호 씨를 꼬드겨서 같이 도망가는 척하면 적어도 너는 안전할 테니까. 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하며 사는 게 너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했어.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이 글을 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을지 그 절망이 종이를 뚫고 내 손등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자는 상호 씨를 사랑해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에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스스로 도살장을 향해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망친 이후 명자가 겪었을 고통이 행간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상호 씨의 폭력과 끊이지 않는 빚쟁이들의 추적,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명자가 유일하게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수가 오늘 내 소식을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 내가 선택한 지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내가 나를 욕하며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이 길을 걸어도 좋다.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아니, 차라리 지독하게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죄책감 없이 행복할 테니까. 종이를 쥔 내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명자를 저주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억울함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매를 맞으며 내가 미워하는 그 에너지가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길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고 고운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패어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나 대신 맞았던 매 자국이었고 나 대신 견뎌낸 세월의 흉터였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명자야, 명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한순간에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을 쳤습니다. 미안함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희생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내가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울어? 응? 내가 사탕 하나 더 줄까? 울지 마, 예쁜 얼굴 다 상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의 손길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사실은 50년 전 나를 지옥에서 끌어올려준 생명의 줄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그만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없었습니다. 내 앞에는 오직 나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통째로 불살라버린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도 위대한 내 친구 명자만이 있었습니다. 명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내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꺼느꼈습니다. 50년입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고 갓 태어난 아기가 머리, 희끗한 장년이 될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나쁜 년이어야만 했고 그래야만 내 무너진 자존심이 간신히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명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뱉는 사과는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명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울고 있는 내 등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누가 때렸어? 응? 울지 마. 울면 못생겨져. 치매라는 병이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신이 명자에게 준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50년을 기억하고 있다면 명자가 어떻게 저렇게 맑은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명자의 거친 손을 내 두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마디 하나하나가 비틀리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매를 견디고 얼마나 많은 고된 일을 하며 살아왔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식들 재롱을 보며 웃을 때 명자는 그 인간의 도박빚을 갚으려 공사판을 전전하고 식당 뒷설거지를 하며 밤을 지새웠겠지요.
나 대신 그 인간의 담보가 되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오직 내 행복 하나만을 빌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저주했던 것은 명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에게 약혼자를 뺏겼다는 비참함,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열등감, 그 모든 화살을 명자에게 돌려놓고 나는 피해자라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배신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사실은 명자가 나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는 왜 이르니 넘어서야 그것도 명자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야 깨닫게 된 것일까요? 나는 그날 이후 요양원 봉사자가 아니라 명자의 유일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요양원으로 달려가 명자의 세수를 돕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가서 한 입 한 입 떼어 먹여줄 때면 명자는 언니 참 착하다. 우리 엄마 같아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터졌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자야. 내가 내 엄마도 하고 언니도 하고 친구도 다 해줄게.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마. 명자의 기억은 매일 조금씩 더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고 멍하니 창밖만 보기도 했고, 어떨 때는 갑자기 겁에 질려 그 사람이 와요. 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라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명자를 꼭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명자야. 이제 상호 씨는 없어. 아무도 너 못 데려가.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지켜줄게. 50년 전에는 명자가 나를 지켰지만 이제는 내가 명자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명자가 나 대신 걸었던 그 지옥의 길을 이제는 내가 꽃길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명자의 주름진 손에 예쁜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휠체어를 밀며 요양원 마당에 꼭 구경을 시켜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명자의 마지막 기억만은 따뜻하게 해주소서. 고통스러웠던 50년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만 남겨주소서. 어느덧 요양원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명자는 이제 나를 언니가 아닌 영수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정신으로 부르는 이름은 아니었을지라도 50년 만에 듣는 내 이름이 명자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리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한 것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가의 서린 뿌연 성에 너머로 시린 별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요. 명자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가느다란 실바람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나는 명자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내 체온이라도 다 나누어주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자야, 아직은 안 돼. 내가 아직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직 수만 번은 더 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감겨있던 명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서서히 나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치매에 걸린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나를 위해 지옥으로 걸어가던 그날의 그 깊고
단단한 명자의 눈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주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영수가, 울지 마. 예쁜 얼굴. 다 상해.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떠나기 전 신이 허락한 마지막 짧은 만남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50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보다 나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정신이 드니? 나 알아보겠어? 명자는 대답 대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영수가, 나 원망하지 않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너 행복한 거 멀리서 다 보고 있었어. 그거면 나는 다 됐다. 명자의 손이 힘없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명자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마치 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처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나 대신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를 보내고 난 뒤 나는 명자가 남긴 그 낡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우리가 소녀 시절에 나누어 가졌던 똑같은 모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핀을 명자는 평생을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보물처럼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핀을 손에 쥐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명자에게 인생은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나에게 인생은 명자를 향한 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조차도 사실은 명자가 나에게 준 지독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요. 미움은 짧고 그리움은 길다는 말.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 인생다방에도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합니다. 명자가 나 대신 견뎌낸 그 모진 바람들 덕분에 내 남은 생은 조금 더 따뜻하고 향기로울 수 있겠지요. 나는 이제 명자를 미워하던 그 에너지를 명자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인생 참 길고도 짧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말 못할 오해로 가슴을 앓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눈물겨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명자야, 거기선 아프지 말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서로 이름 부르며 예쁜 머리핀 꽂고 들판을 뛰놀자. 고맙다, 내 친구 명자야. 사랑한다. 여러분의 구독은 인생의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늘 따뜻하게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쉼터, 인생다방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